조선 왕실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왕의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죠. 그것도 왕이 직접 찾아가 무릎 꿇고 애원했는데도 말이에요. 14일 동안 단 한 모금의 물도 한 숟가락의 음식도 거부한 채 세상을 떠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왕실에서 가장 정숙하고 모범적인 옹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점이에요. 평생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온 그녀가 왜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했을까요? 1758년 1월 조선 땅을 뒤흔든 이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 화순옹주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720년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던 연인군의 집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정빈 이 씨였는데 신부는 비록 낮았지만 연인군의 첫 번째 후궁이 되어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았죠. 그중 둘째 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순옹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화억공주라는 이름의 첫째 언니였는데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화순옹주가 겨우 두 돌이 되던 1721년 집안에 큰 경사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연인군이 경종의 왕세제로 책봉된 겁니다. 온 집안이 기쁨에 들떴고 어머니 이 씨도 소훈이라는 풍계를 받으며 자리를 인정받았.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11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정빈 이 씨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둔 겁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28이었어요. 화순옹주는 아직 엄마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나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 너무 어린 나이에 생이별을 한 거죠. 훗날 정빈 이 씨의 죽음을 둘러싼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됩니다. 노론의 대신 서덕수가 경종을 독살하기 전에 독약의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정빈 이 씨에게 먼저 먹였다는 고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결국 신임사화라는 거대한 정치적 참극으로 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왕위에 오른 뒤 이것이 서인들의 거짓 모함이었다고 결론지었죠. 진실이 무엇이었든 간에 화순옹주는 2살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연인군은 정빈을 위한 제문을 직접 지었는데 그 글 속에는 이런 구절이 담겨 있어요. 신부는 비록 달랐지만 우리는 친구 같은 사이였다는 내용이었죠. 연인군에게 정빈 이 씨는 단순한 후궁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를 잃은 화순옹주는 아버지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연인군은 이미 언니마저 잃고 홀로 남은 이 어린 딸을 각별히 아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웠던 거죠. 화순옹주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검소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1724년 연인군이 드디어 왕위에 올라 영조가 됩니다. 화순옹주의 나이 5살 때였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1725년 그녀는 화순옹주라는 정식 호칭을 받게 되죠. 왕의 딸답게 궁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직접 딸에게 소학과 연려전을 읽어주며 올바른 도리를 가르쳤어요.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화순옹주 앞에 온갖 보석과 비단을 펼쳐놓았는데 옹주는 일부러 눈을 감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영조는 무척 기뻐하며 딸을 칭찬했다고 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쩌면 어린 옹주는 그저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 되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외로운 소녀였으니까요. 1728년 화순옹주에게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옵니다. 오빠인 효장세자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화순옹주의 나이 9살, 효장세자는 10살이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친오빠였죠. 효장세자가 숨을 거둔 날은 12월 16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날짜 기억나시나요? 바로 7년 전 어머니 정빈 이 씨가 세상을 떠난 날과 정확히 같은 날이었습니다. 영조는 실록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음에 더욱 애통한 일이라고 말이죠. 같은 날짜에 어머니와 아들을 모두 입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화순옹주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도 언니도 오빠도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 영조뿐이었습니다. 영조는 혼자 남은 딸이 더욱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었죠. 1732년 화순옹주가 1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영조는 딸의 혼인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가래청을 설치하고 부마 간택을 진행했죠. 그리고 한 남자가 선택되었습니다. 김흥경의 넷째 아들 김한신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김흥경은 노론의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김한신은 초간택부터 계속해서 첫 번째로 입장했는데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영조는 탕평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노론과 소론의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론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으려 했던 거죠. 순수한 결혼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김한신은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으며 무엇보다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씨를 매우 잘 썼는데 특히 팔분체라는 서체에 뛰어났다고 해요. 시와 문장에도 능했고 전각 즉 도장을 새기는 기술도 훌륭해서 임금의 도장인 인보를 만들 정도였죠. 화순옹주와 김한신은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이었습니다. 둘 다 1720년생으로 13살의 나이에 혼인을 올렸어요. 간택이 끝나고 한 달 뒤 김한신은 집에서 성인식인 관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월성이라는 부마의 자귀를 받았죠. 혼인 후에도 화순옹주는 한동안 궁궐에 머물렀는데 이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2년이 지난 1734년 화순옹주는 비로소 궁을 나와 남편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 부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질고 훌륭한 부마와 착하고 정숙한 옹주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말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둘 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검소하고 단정한 삶을 살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심스럽게 몸가짐을 지켰죠. 영조는 이런 딸과 사위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화순옹주와 김한신은 평화롭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바로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화순옹주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김한신은 부마로서 여러 관직을 거쳤습니다. 오위 도총 부도총관, 재용 감제조 등의 직책을 맡았죠. 하지만 그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왕의 사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휘두르거나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고 검소하게 생활했죠. 영조는 이런 사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종종 화순옹주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딸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사위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화순옹주는 그럴 때마다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1758년이 되었습니다. 화순옹주와 김한신은 모두 39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1월 4일 갑작스럽게 김한신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병세는 순식간에 악화되었고 그날 저녁 김한신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화순옹주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남편이 저녁에 죽다니 말이죠. 26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버린 겁니다. 영조는 깊은 슬픔에 잠기며 김한신의 장례를 극진하게 치러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종의 딸인 명안공주의 부마였던 오태주의 장례 예식을 따르라고 했죠. 그리고 정효라는 시호를 내렸는데 정은 정절을, 효는 효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김한신의 삶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화순옹주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옹주가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을 잃은 게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순옹주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물 한 모금도 음식 한 술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권해도 고개를 저었죠.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옹주가 남편을 따라 죽으려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소식을 들은 영조는 크게 놀랐습니다. 방금 사위를 잃었는데 이제 딸마저 잃게 된다는 말인가 하고요. 영조는 즉시 화순옹주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65의 늙은 왕이 직접 딸을 살리기 위해 움직인 겁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들었다면서 네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늙은 아비를 생각해서 미음이라도 한 숟가락만 먹어달라고 간청했어요. 영조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화순옹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영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죽지 말라고, 이 아비를 버리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화순옹주는 어쩔 수 없이 미음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토해냈어요. 몸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아니, 마음이 거부한 겁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영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아,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며 탄식했죠. 영조는 깊은 슬픔과 탄식 속에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궁으로 돌아온 영조는 화순옹주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제발 마음을 돌리라고, 이 늙은 아비의 마음을 생각해달라고, 딸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비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죠. 하지만 화순옹주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화순옹주의 몸은 약해져 갔습니다.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버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화순옹주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곁으로 가기로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화순옹주는 왜 아버지의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죽음을 선택한 걸까요? 어쩌면 그녀에게 김한신은 세상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도 언니도 오빠도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아버지는 왕이었기 때문에 항상 곁에 있을 수 없었고요. 김한신만이 화순옹주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겁니다. 26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온 동반자였죠. 게다가 자녀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남겨진 화순옹주는 견딜 수 없이 외로웠을 거예요. 영조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문을 지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 봄에 월성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너마저 뒤를 따라가서 한 달 사이에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다시 안겨주었구나고 말이죠. 아, 슬프다며 이것은 모두 내가 덕이 부족한 탓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영조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더 훌륭한 아버지였다면 딸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더 좋은 왕이었다면 딸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화순옹주의 장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영조는 딸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했어요. 왕이 신하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끝까지 딸 곁을 지켰죠. 그때 예조판서 이익정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화순옹주의 절개를 기리기 위해 정렬을 세우자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슬픔이 극심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끊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여흘이 넘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절개를 지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옹주에게 연료문을 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신하들도 동의했습니다. 화순옹주의 절개는 본받을 만하다고, 왕실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연료문을 세워서 그 뜻을 기리자고 했죠. 하지만 영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신하들이 다시 청했습니다. 영조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옹주가 비록 절개는 지켰으나 자식으로서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않고 죽었으니 효도는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비가 자식에게 연료문을 내리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죠. 신하들은 반박했습니다. 전하의 말씀은 지당하시지만 이처럼 훌륭한 절개를 그냥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절개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지
연료문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이 일을 논하지 말라고 했죠. 영조의 확고한 결정이었습니다. 절개도 중요하지만 효도 또한 중요한 것이라며 내가 옹주에게 연료문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만약 내가 옹주의 죽음을 칭송할 경우 앞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조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딸의 절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왕으로서는 백성들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책임 사이에서 영조는 무척 괴로워했을 겁니다. 화순옹주는 김한신과 함께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에 합장되었습니다. 훗날 이곳은 추사 김정희의 고택 근처가 되는데요. 김정희는 김한신의 증손자였습니다. 김한신과 화순옹주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김한신의 형인 김한정의 셋째 아들 김희주를 양자로 들였어요. 김희주의 넷째 아들이 김노경이고 김노경의 아들이 바로 추사 김정희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손자인 정조가 왕위에 올랐어요. 정조는 화순옹주의 조카였습니다. 정조는 고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남편을 따라 죽은 고모의 절개를 존경했습니다. 1783년 정조 7년이었어요. 정조는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순옹주의 집이 있던 마을 어귀에 정문을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조카인 정조가 고모의 뜻을 기린 거죠. 영조가 살아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조는 화순옹주의 종사 행동이 왕실에서는 처음 있는 열행이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문을 세우라고 명했죠. 화순옹주 홍문, 붉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연료의 집 앞에 세우는 붉은 문이에요. 1976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화순옹주에게 연료문이 세워진 후 남편을 다 죽는 여인들의 사례가 늘어났다고 해요. 연료가 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인들이 생긴 겁니다. 영조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화순옹주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오빠마저 잃었습니다. 13살에 정략 결혼을 했고 자녀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김한신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남편이 있었죠. 26년의 결혼 생활,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평화로웠어요. 검소하고 정숙하게 살았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갔죠. 그런 남편이 갑자기 떠났을 때 화순옹주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결혼 상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어요. 오직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이었죠. 하지만 화순옹주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절개를 지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화순옹주가 진심으로 선택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강요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화순옹주가 김한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었던 겁니다. 영조는 딸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왕으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딸의 죽음만은 막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왕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죠. 그리고 결국 왕으로서의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연료문을 세우지 않겠다는 결정. 그것은 영조가 내린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을 거예요. 딸의 절개를 인정하면서도 칭송하지 않는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딸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공적으로는 경계한다는 것. 왕의 무게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1758년 1월 17일 화순옹주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로부터 260여 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조 앞에서 자결한 딸, 남편을 따라 죽기로 결심한 여인, 조선 왕실 유일의 종사 연료였던 화순옹주는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비범하게 죽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고 오빠마저 잃은 외로운 소녀였지만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26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죠. 화순옹주, 그 이름 석자에는 한 여인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절개, 슬픔과 결단,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별의 아픔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화순옹주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의 위대함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비극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